4장 등을 보고 자라는 아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법. 레오 와이즈맨 70세. 육아는 대부분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맡게 되는 분야지. 분명 내 유전자를 타고난 아이들이지만 때론 외계인처럼 보일 때도 있어. 아이들은 감정 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감정 보상을 해주기도 한다네. 바로 이런 점에 육아의 다면성이 있어. 아이들은 나를 성숙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변화하게 만들어. 나도 새 아이가 있다네. 이 녀석들은 마치 가위바위보처럼 모두 다르고 전혀 예측할 수 없지. 이 아이들 없는 내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어. 내가 해주고 싶은 충고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즐기라는 거야. 잘만 하면 그 아이들도 자신을 닮은 아이들의 부모가 되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독립해서 집을 떠나기 전까지 2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을 양육으로 보낸다. 물론 독립했다고 해서 부모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는 물론이고 자녀가 중년이 될 때까지 양육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내가 만난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67이라고? 우리 아가가 67인데. 부모의 행복은 가장 불행한 자녀의 행복지수만큼이다 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행복한 일이 많아도 자녀가 불행하면 부모는 행복할 수 없다. 양육만큼 고무적이고 즐겁고 도전적이고 실망스러운 경험은 드물다. 최고의 부모가 되고자 하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어디에서 필요한 조언을 구해야 할지 몰라 쩔쩔맨다. 또한 그들은 과학적 이론과 연구에 입각한 전문가의 조언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그 조언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 내 주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다. 50년을 거슬러 올라가 수천 건의 양육 연구 자료를 보았지만 양육 이론이 실제로 현대 부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이론은 실제와 모순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대가 변하면서 전혀 맞지 않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세상의 많은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일상의 딜레마와 양육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당황하고 난처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오래 산 세대가 전해주는 경험과 지혜는 어떨까? 추측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든 이들에게 양육에 관한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부모님 세대의 조언에는 어쩐지 지나치게 잡다한 의견들이 뒤섞여 있을 것 같고 전문적인 육아 상식도 부족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에 대해 인생의 현자들이 귀띔해준 여러 가지 조언 가운데 양육에 관한 지혜야말로 가장 실질적이고 요긴했다. 인생의 현자들은 성공적인 양육에 도움이 될 만한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알려주었다. 어떤 이들은 식사 예절이나 덧셈 뺄셈 가르치는 법, 매일 밖에서 놀게 하는 방법, 양치질 시키는 요령 등 지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하우를 알려주었다. 또 다른 이들은 좀 더 기본적인 육아 원칙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중에는 아이를 사랑하라 같은 관념적인 것부터 응석을 받아줄 때의 원칙이나 부모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원칙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과 방법론은 아마 모든 연령대의 부모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설령 늘 그대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해도 말이다. 그러나 나는 좀 더 차별화된 대답을 원했다. 그래서 진부한 상식이 아니라 특별한 교훈을 들려달라고 완곡하고도 끈질기게 부탁했다. 어르신들만 특별하게 알고 있는 젊은 부부들은 모르는 건 뭘까요?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육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귀중한 육아 정보가 쌓인 지혜의 저장고에서 5가지 조언을 얻었다. 이 해답들이 우리를 금방 위대한 부모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인생의 현자들만이 들려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인생의 고갯마루에 서 있는 그들은 지나온 삶의 여정을 내려다보며 후세대 부모들이 치명적인 함정이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준다. 이 장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사춘기 자녀들, 성인이 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나이를 불문하고 양육에 관한 현실적인 해답들을 제시할 것이다. 11번째,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 딱 한 방이면 자녀 양육과 관련한 온갖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마법의 특효약은 없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게 될 문제들을 미리 경고해주며 평생 아이와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비법 말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비법이 바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귀띔한다. 그들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희생도 감수하라고 말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자녀와 평생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도록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직 시간이라고.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부모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특히 함께 있고 싶을 때는 더욱 그렇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밤낮으로 일하는 부모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좀 더 비싼 물건을 사고 휴가를 좀 더 즐기기 위해 일에 빠져 지낸다면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훗날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신들과 도통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런데 상당수의 부모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무언가 함께 하자고 명령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안은 있다. 관심이 있건 없건 자녀의 관심사를 함께하는 것이다. 나는 상당히 일찍부터 이 전략을 이용했다. 물론 쉽지만은 않다. 나는 남자 형제만 넷인데 지금 한나와 사라, 딸만 둘 둔 아버지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두 딸이 나와 함께하길 원했던 것들 중 대부분은 도대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도통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일찌감치 아이들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하리라 마음 먹었고 그것이 무엇이든 나도 관심을 가져보기로 결심했다. 예컨대 쇼핑이 그 중 하나다. 몇 년 동안 나는 뉴욕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딸들과 함께 갔다. 다른 부모들이라면 억지로라도 딸들을 박물관에 데려가려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대신 딸들이 원하는 대로 신발 가게를 수십 군데나 돌아다녔다. 옷가게나 액세서리 가게도 셀 수 없이 다녔다. 그리고 딸들이 15cm가 넘는 힐이나 파격적인 복고풍 장신구를 보고 감탄하는 동안 앉아서 맞장구를 쳐주곤 했다. 웬만한 여자들보다 여성 의류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아빠라고 너스레까지 떨면서 말이다. 그런데 딸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의 대가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다. 내가 딸들과 함께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시간이다. 우리는 시간을 나눈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니었다. 일과 중 생긴 자투리 시간이거나 어쩌다 갖게 된 짧은 휴식 시간이 다였다. 그러나 그 시간에 딸들과 나눈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쌓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소통의 기적을 맛보기도 했다. 일곱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전 재무부 장관 로버트 라이사가 한 잡지에 썼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생각난다. 그는 자녀들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조개를 비유로 들었다. 그는 아이들이란 조개 같아서 평소에는 껍데기를 꽉 닫고는 딱딱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속은 더없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다고 설명한다. 예기치 못한 순간, 아이들이 단단한 껍데기를 열 때가 있다. 바로 그 순간, 부모가 자리에 없다면 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는 말한다. 어느 날 자녀가 불쑥 이런 이야기를 툭 꺼내놓을 수도 있다. 요즘 영어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혹은 그 여자애가 수업 시간에 어떤 남자아이한테 고백을 했다니까.
자녀와 시간을 더 보내지 못했던 탓에 이런 순간들을 놓친 인생의 현자들은 후회한다. 반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들은 그것이야말로 살면서 내린 가장 훌륭한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클레이턴 그리너프 79세는 아들, 딸과 아주 가깝게 지냈고 그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가까이에서 산다. 자녀 양육에 관해 묻자 클레이턴은 자녀들의 관심사에 같이 관심을 기울여주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구닥다리라고 흉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지. 나는 뒷마당에 창고를 지었어. 아들은 그때 기술 과목을 배우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지. 내가 직장 일을 마치고 오기 전에 아들 녀석은 공구 상자를 열어놓고 먼저 일을 시작하며 나를 기다리곤 했어. 직접 일을 해보니 계측이나 측량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는 수학에 관심을 가지더군. 그러더니 결국 기계설비 디자이너가 되었지. 아들이 그 일을 하게 된 데는 그때 그 창고에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낸 것도 한몫했지.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일에 함께 관심을 보여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관계도 좋아진다는 점이다. 이때 기억할 것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레리 핸들리 78세는 일상의 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낸 경험이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들려준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집안일을 돕게 해야 해. 마당 청소건, 집안 허드렛일이건 뭐든 함께 나눠서 하는 거지. 엄마 아빠를 돕건 집안일이 늘 쉽거나 재미있지만은 않지. 엄마를 돕건 아빠를 돕건 집안일이 늘 쉽거나 재미있지만은 않지. 일을 다 끝마치려면 힘이 들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기억에 남는 일들은 바로 그런 일들이야.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즐거운 추억으로 남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그 시간이야말로 장차 생길 문제들의 조기 경보를 내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베스티 글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는데 적절한 순간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었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함께 있어주고 돌봐주는 것은 정말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단서를 찾을 수 없을 테니까. 또 아이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언지, 그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도 알 수 있지.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아이가 참가하는 경기나 음악회도 갈 수 있고, 함께 활동하는 운동부 팀원이나 밴드 구성원들도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아이의 친구인지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나? 명심하게 자녀의 음악회나 경기가 있다면 집안 수리건 빨래건 무슨 일이건 만사 제쳐두고 가게나. 그런 일들은 나중에도 늦지 않으니까 아이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어느 순간 아이 역시 타인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말이야.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이번에는 자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경우다. 사라 로맨스 83세는 남편과 자신이 일 때문에 아이들과의 시간을 포기한 것을 몹시 후회한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끽해야 해. 너무 일 하지 마. 내가 그랬거든. 늘 일을 하려고 안달했지. 내가 집에 있었던 시간은 고작 5년이야.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겼어야 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거든.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는 쉽지 않아. 어떨 때는 친구나 동료의 장례식에 다녀온 후에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기도 하지.
제임스 워싱턴 83세는 비극을 겪고 나서 이런 후회를 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슬픈 일을 겪었다네. 막내 아들을 저 세상으로 떠내보냈거든.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삶을 가벼이 여길 수 없지. 가족을 잃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하는 마음도 들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질 않아. 엘리자베스 윌슨 79세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고 더 많은 관심을 쏟지 못했던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나는 돈이 많지 않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어. 취직을 했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긴 했지만 직장 생활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니 가족은 거의 뒷전이 되어버렸어. 한 번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렇게 예쁘게 제잘거리는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았구나.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사나? 또 나와는 무얼 나누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 지금도 종종 내가 아이들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후회돼.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인생의 현자들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들려준다. 첫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시간이다. 훗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인생의 현자들 역시 어린 시절, 즐거운 기억의 대부분은 부모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라고 말한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취미, 운동, 캠핑, 낚시 등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라. 인생의 현자들 대부분은 아버지와 함께 했던 낚시나 캠핑 등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할 만한 것들을 찾아라. 셋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라. 가정 경제는 좀 빠듯해질지 몰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12번째, 깨물면 유독 아픈 손가락 드러내지는 마라. 1000명의 인터뷰 대상자를 상대로 정보를 모으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공통의 흐름이나 경향을 만나기도 한다. 물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뷰는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가족성 발현, 특정 유전 형질이 가족에게 한해 발현되는 것 옮기니 이나 기타 객관성을 해칠 만한 사항은 배제했음에도 말이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 두드러졌던 공통사항은 바로 편의 문제다.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묻다 보니 자연스레 편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처음에는 이 문제에 관해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다. 대부분 특별히 편애하는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을 하면 인터뷰 대상자들이 처음 보이는 반응은 대체로 비슷했다. 그럴 리가요. 저는 늘 아이들을 모두 똑같이 사랑한답니다. 그러나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은 몸을 숙이고 목소리를 잔뜩 낮추고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빌리 혹은 베티가 조금 더 특별하긴 하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편애를 한다. 어떻게 보면 편애는 솔직한 감정이다. 그저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더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것뿐이다. 애정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상황에 따라 좋아하는 아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가령 조언을 구할 때는 애들을 선호하고 아플 때는 조앤을 찾지만 마음은 늘 레이첼에게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만 형 혹은 동생을 더 좋아해 하고 불평을 쏟아내면 정작 부모들은 이 사실을 부인한다. 나는 오랫동안 가족을 연구해왔지만 자녀가 엄마, 나보다 베티 혹은 빌리를 더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사실 그렇단다. 말이 나온 김에 생각해보니 베티를 더 좋아하는 것 같구나 하고 말하는 어머니는 거의 보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는 자녀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불문율이 있어서 이것을 드러내놓고 위반하면 자녀와의 친밀감은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그렇게 공평하지만은 않다. 부모 역시 자녀와 인간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이 불가피하게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유난히 잘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가족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문화적 규범은 부모에게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라고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부모는 다른 자녀들보다 유독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다. 나는 퍼듀 대학교 질 슈터 교수와 함께 부모의 편애를 주제로 몇 년 동안 공동 연구를 했다. 이 연구를 위해 많은 어머니들과 성인이 된 그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어머니들이 편애하는 자녀에 대해 기꺼이 말해주었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이었던 어머니들 중 70%는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자녀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었으며 75% 이상의 어머니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나눌 수 있는 편한 자녀가 누구인지 말해주었다. 반면에 극소수이긴 했지만 가장 마찰이 잦고 불화가 많은 자녀가 누구인지 말해준 부모도 있었다. 아동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가족 간 분화라고 부르는데 이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다. 소피 피셔, 85세는 양육에 매우 박식한 사람이다. 소피는 교회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과 함께 세 아들과 두 딸, 모두 5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다. 자녀들은 하나같이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고 유순해서 반항이나 장난도 심하지 않았으며 스카우트 활동이나 운동도 열심히 했다. 지금은 모두 성인이 되었는데 직업도 좋은 편이다. 2명은 변호사고 1명은 유망한 기업 사장이며 1명은 회계사, 나머지 1명은 교사다. 모두 결혼해 현재 소피에게는 11명의 손주들이 있다. 소피는 그 존재만으로 사람의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생기 있는 푸른 눈동자와 은발을 한 소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활기가 넘치며 친절하고 유쾌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껏 만나온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그녀 특유의 강하고 외향적인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리 가족이 왜 행복했는지 뭐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 나는 늘 엄마 역할을 즐겼지. 엄마로서 가장 힘든 일을 할 때도 말이야.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 있어주는 일부터 고민에 귀 기울이고 이성친구와 만나고 헤어진 이야기까지 들어주었어. 나는 그 모든 일을 늘 즐겁게 했지. 그러다 가족이 불어나 손주들이 생겼고 손주들에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유럽 여행을 데려간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4명의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켰어. 소피는 가족들의 기념일, 생일, 결혼, 졸업 등 행사에 참여하느라 현재까지도 매우 바쁘다고 했다. 하지만 편의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러고는 절대 말하지 않겠노라는 다짐을 받고서야 입을 열었다. 앨리스가 가장 좋지. 나는 앨리스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어. 우리는 관심사도 같고 말도 잘 통하고 서로 비밀도 잘 지켜주거든. 물론 애들 모두를 사랑해. 다 훌륭한 아이들이지. 그런데 앨리스는 좀 달라. 유독 편하거든. 아이들 중 반드시 한 명과 살아야 한다면 난 앨리스랑 살 거야. 나는 용기를 내서 아이들도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는지 물었다. 절대 모르지. 자네도 애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다 달라. 유독 정이 가는 녀석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절대 티를 내선 안 된다는 거야. 바로 이것이 성공적인 부모가 가족을 이끌어온 방식이다. 성공적으로 가정을 지켜온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편애하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게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추상적인 사랑의 수준을 정한다. 인생의 현자들이 나는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해 하고 말하지만 그 말은 곧 하지만 유독 좋아하는 아이는 있지 라는 말과 같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 이중성을 잘 관리하기에 인생의 현자들은 편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 문제로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티내지 않는다.
질 슈터와 함께 어머니와 자녀들에 관한 연구 자료를 살피며 복잡한 사회과학 도구를 이용해 분석하다 보니 이 말이 얼마나 옳은 말인지 깨닫게 되었다. 부모들 중 대다수가 자녀를 편애하면서도 그 사실을 비밀에 붙여두는 데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아이를 골랐다.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아이를 고른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 대부분은 부모의 편애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자녀들의 경우는 어머니가 편애하는 자식이 없다고 대답한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편애를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엄마가 편애한다는 사실을 자녀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누가 편애를 받았는지 물었다. 놀랍게도 그렇게 대답한 자녀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가장 사랑받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답은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았다. 나는 부모가 편애를 하지만 노련하게 자녀들에게는 결코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례를 접하며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부모의 편애가 유아기의 자녀나 사춘기 자녀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뚜렷한 편애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녀들은 부모가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정신건강도 더 나빠졌으며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경우도 더 많았다. 게다가 부모가 편애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형제나 자매와 더 많이 싸우고 덜 행복하게 느끼며 우애도 덜 돈독하다.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는 부모의 편애로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린 시절을 보낸 지 60년, 70년, 심지어 80년이 된 인터뷰 대상자들도 부모의 편애 때문에 겪은 일들과 상처를 회상할 때는 복받치는 감정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로레인 바우어, 89세는 가난한 시골의 외딴 농장에서 태어났다. 우리 집에 가려면 포도 넝굴에 매달려 늪을 건너야 했지. 워낙 외딴 곳에 살다 보니 내 나이를 알려면 나무처럼 굳은 다리의 나이테를 세야 했어. 농담일세. 그만큼 농장 외부와 접촉이 없었다는 말이야. 로레인이 농담을 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부모의 편애와 그로 인한 가슴 아픈 기억들로 얼룩져 있었다. 내 밑으로 남동생들이 있었어. 부모님은 남동생들을 더 좋아했지. 부모님의 편애는 내 삶을 엄청나게 바꾸었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야. 당시에는 아들이 더 중요했고 딸들은 그저 결혼해서 아들을 많이 낳으면 된다고 여기던 시절이지. 편애를 당하면서 자라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군. 내가 너희보다 낫다는 것을 꼭 보여줄 거야. 그러고는 남동생들을 질투했지. 교육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으니 내 삶도 나쁘지는 않았어. 그런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왜 이리 괴로운지 몰라. 슬프기도 하고. 로레인의 조부모는 로레인이 대놓고 차별을 당하는 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 할머니가 계셨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지. 할머니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거든. 할아버지도 나를 참 예뻐하셨지. 내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 할아버지는 말이나 자동차도 태워주시곤 했어. 함께 야외로 나가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딸기를 먹곤 했지. 할아버지는 내 머리를 따주시며 말씀하셨어. 괜찮다 아가야. 넌 할아버지의 어머니와 많이 닮았단다. 넌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부모님에겐 아들이 최고였어. 난 장녀였는데 빼빼 마른 데다 머리색도 붉었지. 남동생들은 금발의 푸른 눈이었는데 말이야. 부모라면 모든 자식들을 다 인정하고 사랑해야 해. 하지만 그게 때론 아주 어렵지.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제자매가 경쟁심을 품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큰 해악은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편애를 겪으면 형제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시간과 경험, 추억을 공유하지 못하게 된다.
78세가 되었어도 마리앤 레틀리프에게 어머니의 편에는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배운 양육의 교훈이 뭔지 알아? 참 뼈아픈 사실이긴 한데 어머니들이 늘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 나도 어쩌다 보니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지 않는 애 중 하나가 된 거고 나는 내 아이들한테는 절대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아마 이것이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겠지.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의 관계도 엉망이 됐어. 아무리 혈육이라도 참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했지. 그들을 내 인생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사실도 배웠고, 부모의 편애와 차별 대우 때문에 훗날 직장이나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론 고메스 78세는 부모의 편애 때문에 받은 상처를 극복하는 데 평생이 걸렸다. 난 대가족의 장남이라네. 우리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친척들도 가까이 살았지. 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이었고 가족들의 사랑을 온통 독차지했어. 그러다가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가족들은 아무도 동생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 그런데 아버진 달랐어. 동생과 싸우기라도 하면 아버지에게 호되게 맞는 야단 맞는 쪽은 늘 나였거든. 어렸을 땐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몰랐어. 그러다가 내가 겪고 있는 것이 편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훗날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시더군. 피터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피터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나라도 그 아이 편에 서야 했단다. 부모는 편애를 해선 안 돼. 우리 아버지는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내게 화를 많이 내셨지. 내 어린 시절은 정말 암울했어. 한 번은 동생과 심하게 싸워 앞니가 부러지기도 했어.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혼내기만 할 뿐 내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어. 나중에 그런 경험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을 깨닫고는 그 상처를 극복하느라 3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네. 인생의 현자들은 편애와 관련해 부모라면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지침 두 가지를 알려주었다. 그 중 하나는 어느 정도의 편애는 정상이라는 사실이다. 편애를 완전히 안 하기는 어려우며 아무리 편애하지 않으려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은 저마다 개성이 있고 부모는 보통 자신과 비슷한 아이를 좋아한다. 성격이나 여가 시간에 즐기는 일, 가치관 등이 자신과 가장 많이 닮은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가기 마련이다. 누군가에게는 유독 매력을 느끼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는 매력을 덜 느끼듯 가족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편애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10손가락 중 깨물면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는 법이다. 이는 정상이며 전혀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또 하나의 지침이 있다. 편애 사실에 대해 침실에서 방문을 닫고 배우자에게 은밀히 털어놓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절대 아이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편애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비교해서도 안 된다. 이 아이는 내 자랑거리지만 저 아이는 내 기쁨이랍니다. 혹은 이 아이는 예쁘고 저 아이는 똑똑하답니다. 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90살이 넘어도 그 말을 잊지 못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부모와 관련해 지니고 있는 가장 폭력적인 경험은 덜 사랑받는 아이였다는 기억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편애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직이 최선이 아니라고 말한다. 13번째, 매를 아끼면 친구가 된다. 체벌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 부모로부터 매를 한 대도 맞지 않고 자란 사람을 찾기는 드물 것이다. 요즘은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전과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체벌이 행해진다. 자녀에게 한 번도 체벌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연구 결과 3세에서 5세 아이를 둔 부모들 중 90% 이상이 아이에게 체벌을 한 적이 있으며 5세 이상부터는 그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12세 자녀를 둔 부모의 절반 정도가 아이의 신체를 때린 경험이 있다. 이 수치는 다양한 집단에서 얻은 통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며 일부에서는 체벌이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훈육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나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정서가 통하던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다. 하지만 내가 만난 인생의 현자들 중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렇기에 체벌에 관한 그들의 조언을 들으며 적잖이 놀랐다. 인생의 현자들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체벌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실 아이에게 체벌을 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부모는 없다. 인생의 현자들 역시 체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 중에는 체벌을 전혀 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결정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피터 모티머 88세는 이렇게 말했다. 글쎄, 우리는 아이들에게 존경받길 원했고 실제로 존경받았다고 생각해. 나는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어. 우리 가족은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했으니까. 보니 길브레스 67세도 체벌에 대해 단호했다. 두 가지를 명심하게. 첫째, 아이가 성공하길 바란다면 아이를 사랑해야 해.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 잘 들어주게. 나도 한두 번쯤은 이성을 잃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절대 체벌은 안 하려고 했지. 누가 뭐라 해도 아이를 때리는 건 사랑이 아니야. 이디스 오코너 76세는 남편 에드와 7명의 자녀를 키웠다. 그녀와 남편은 아이에게 가혹한 훈육은 하지 말자고 합의했고 두 사람 다 그것을 지켰다. 훈육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남편과 아내가 합의해서 지켜야 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분노를 조절하는 거야.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아이에게 더 많이 설명해 줄수록 아이는 더 좋아진다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밖에서 아이에게 마구 고함을 지르는 부모야. 나는 훈육은 매우 조용하고 절제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야단치지 않으셨어. 그저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셨지. 그러면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해야겠다고 스스로 깨닫곤 했어. 내가 말하는 훈육도 바로 그런 거야. 아이에게 소리 지를 필요가 전혀 없어. 그 외에 많은 인생의 현자들은 체벌을 하긴 했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젊은 세대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그들은 체벌을 실패한 양육 사례로 여겼다. 제니스 리아 86세는 1945년에 결혼했고 아들, 딸 하나씩을 두었다. 자녀들이 어릴 때 그녀의 가정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첫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래서 이혼했지. 나는 애들 둘과 덩그러니 남겨졌어. 그래서 살기 위해 혼자 일을 했어. 그녀는 아이들을 때렸던 것이 몹시 후회가 돼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애들이 어릴 땐 자주 때렸지. 지금이라면 절대 때리지 않을 텐데. 대신 타이르겠지. 아이를 때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아이들에게 특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우리 아들은 아주 조용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아이였어. 아주 어렸을 때도 내가 매를 들어도 소리 한 번 지르지 않던 아이였거든. 그 애가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아이들이 다 자란 뒤 나는 마음을 다해 용서를 구했어. 그때 때려서 정말 미안하다고.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인생의 현자들은 확고한 믿음과 분명한 도덕적 기준, 원칙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이에 대한 체벌은 최악의 훈육이며 아이와의 관계를 망치는 길이자 이후에도 오랫동안 가슴에 멍을 남기는 행위라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로즈마리 브루스터는 90세, 아주 어진 사람이다. 그녀에게는 딸 셋과 아들 한 명이 있다. 내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다. 딸들은 전혀 말썽을 부리지 않았지요.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로즈마리의 아들은 제멋대로 구는 아이였지만 그녀는 체벌을 하지 않았다.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다음에 짧은 대화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죠? 상처만 될 뿐이죠. 아이를 때리고 나면 부모도 정말 속상하고요. 좋은 점이 전혀 없는데 굳이 체벌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 말은 인생의 현자들의 조언을 요약한 표현이다. 전혀 좋은 점도 없고 속도 상하는데 어째서 체벌을 해야 하는가? 인생의 현자들의 지혜는 현대의 과학적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저명한 아동발달 학자들은 체벌이 평생에 걸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에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체벌을 받은 아이들이 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더 많이, 더 가혹하게 체벌이나 구타를 당할수록 아이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이상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가하는 체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그 영향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된다는 사실 역시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체벌을 자주 당한 아이들 중에는 성장한 후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인생의 현자들이 체벌에 관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왜 굳이 체벌을 하는가? 훗날 70세 혹은 80세가 되어 살아온 나를 되돌아볼 때 자녀를 때렸던 일은 절대 자랑스러운 기억이 아니며 오히려 때리지 말았어야 한다는 후회만 남길 뿐이다. 내가 만난 인생의 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체벌을 하지 않고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강한 체벌로 훈육하고 싶은 충동이 일더라도 2번, 3번 참으며 충분히 생각해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조언한다.